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좀 들면서 아니면 예전보다 좀 덜 움직이면서 힘이 예전 같지 않네? 근육이 좀 빠졌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근육 감소랑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근감소증의 현실, 또 단백질 섭취가 왜 중요한지 이런 기사 자료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또 사용하는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도 해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면역과 관련된 가슴샘, 근육이 줄어드는 근유축증, 그리고 에너지 저장고인 글리코젠, 마지막으로 세포 에너지의 기본 화폐, ATP까지. 이런 백과사전 자료들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첫째, 근육 손실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요. 둘째, 단백질 섭취 같은 좀 실질적인 예방 전략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원 있잖아요. 글리코젠이나 ATP 같은 이런 세포 수준의 에너지 시스템까지 쭉 연결해서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근감소증, 이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죠. 자료들 보니까요, 이게 그냥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빠르면 뭐 40대부터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줄 수 있대요. 네, 그 감소폭이 생각보다 크죠. 심하면 70대에는 젊었을 때 절반까지도 준다니 와,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좀 와닿는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육 감소증, 그러니까 사코페니아는 주로 이제 노화와 관련해서 근육의 양도 줄고 동시에 힘이나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면서도 좀 더 넓은 개념이 근위축증이에요. 근위축증이요? 네, 근위축증은 뭐 단순히 근육을 안 써서 예를 들면 깁스했거나 오래 누워 계시거나 네네. 또는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병이나 부상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여러 근육 위축증 원인 중에서 노화가 주된 요인인 경우를 딱 집어서 부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 핵심 원리는 뭐냐면 근육 단백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 즉 합성이죠. 이 합성이랑 분해돼서 없어지는 속도, 이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합성은 좀 느려지고 분해는 더 잘 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이게 결국 근력 약화, 균형 감각 저하, 일상생활 하기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노화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는 거고 그 밑바탕에는 단백질 합성하고 분해되는 그 균형이 깨지는 게 있다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힘 빠지는 걸 넘어서 삶의 질이랑 직결되는 문제구나 싶어요. 그럼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려면 역시 핵심 열쇠가 단백질 섭취 전략일 텐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료 중에 그 텍사스 의대 더글라스 패든 존스 박사 연구 보니까 단백질을 얼마나 먹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눠 먹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녁에 단백질 확 몰아먹는 건 근육 만드는데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 지적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정말 근감소증 예방에서 제일 실질적인 조언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핵심은 그거예요.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20에서 30g씩 꾸준히 먹는 거. 매 끼니 그러다요. 네. 하루 총량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걸 세 끼에 걸쳐서 좀 균등하게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번 식사했을 때 근육 단백질 만들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뭐랄까, 공장에 원료를 그냥 한꺼번에 막 들이붓는다고 생산량이 막 무한정 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매 식사마다 적절한 양이 딱딱 들어와줘야 하루 종일 근육 합성 시스템을 최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아는 단백질 하루 권정 섭취량, RDA 있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병 안 걸리려고 먹는 최소 필요량 개념이지 근육을 막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필요한 최적의 양 또는 최대치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 끼니 20에서 30g씩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침이나 점심엔 단백질 별로 안 먹고 저녁에 막 몰아 먹으면 낮 동안에는 근육 만들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렇죠. 저녁에는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다 근육 만드는 데 쓰이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남는 건 다른 데로 가거나 배출되겠죠.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1년에 1~2%씩 근육 빠지는 거 막는 데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그럼
양질의 단백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양질의 기준은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못 만들어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거 있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아, 필수 아미노산? 네, 이게 얼마나 균형 있게 그리고 풍부하게 들어있냐 이거죠. 보통은 유청 단백질, 우유, 소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이런 동물성 식품들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좋아요. 식물 중에서는 콩, 대두가 좋은 공급원으로 꼽히고요. 네. 특히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성분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져요. 류신이요? 네, 루신.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을 딱 시작시키는 신호탄 아니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어요. 오, 스위치 역할이요? 네, 자동차 시동 거는 열쇠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재미있는 게 유청 단백질에 이 류신이 특히 많아요. 그래서 한 25g 정도 유청 단백질, 보통 한 스쿱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만 먹어도 근육 합성 스위치 켰는데 필요한 류신 2, 3g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서 유청 단백질 보충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군요. 류신이라는 시동키가 많다니 매력적인데요. 근데 일부 자료에서는 WPC나 산양류 단백질 같은 특정 보충제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WPC는 농축 유청 단백질,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WPC는 Whey Protein Concentrate, 유청 단백질을 농축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 거죠. WPC는 그 단백질 품질 평가 지표 중에 PDCAS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1.0만점으로 높고 소화 흡수도 잘 돼요. 한 연구에서는 WPC 먹었더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68%나 늘었다. 이런 결과도 있고요. 와, 68%나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다만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시든 몇 가지 좀 따져볼 게 있어요. 말씀드린 그 아미노산 스코어, 이게 명확히 표시돼 있는지. 식약처 기준은 85점 이상인데 자료에선 120점 이상을 권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점수 확인. 그리고 원료가 유기농인지, 또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합성 감미료 같은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 안 썼다는 표시, 노케스템 같은 거요. 아, 노케스템. 네, 그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좀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육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 첫째는 하루 총량보다는 매 끼니 20에서 30g씩 꾸준히 나눠서 먹는 분배가 중요하다. 그렇죠, 분배. 둘째,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 유청, 우유, 고기, 생선, 콩 같은 거. 네. 이걸 선택하고. 네, 셋째, 좀 부족하기 쉬운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챙겨 먹는 걸 신경 쓰자. 아침이 중요하죠. 그리고 보충제를 쓴다면 아미노산 점수나 첨가물 같은 품질 정보를 꼼꼼히 보자.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이란 건물을 짓는 벽돌이라면 이제 그 건물이 실제로 일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연료 이야기를 해볼 시간인데요. 여기서 글리코젠이라는 물질이 나오네요. 이건 우리 몸에 저장된 비상연료 탱크 같은 건가요? 아,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글리코젠은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얻는 기본 단위 포도당 있잖아요. 네, 포도당. 그 포도당 분자가 수백, 수천 개가 길게 연결되고 또 가지를 친 아주 복잡한 다당류 형태예요. 마치 포도송이가 여러 개 막 뭉쳐있는 큰 덩어리 같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아하. 우리 몸은 당장 안 쓰는 포도당을 이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 뒀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걸 빨리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쓰는 거죠. 주로 저장되는 곳은 간하고 근육이에요. 간이랑 근육이요? 네.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은 한 100에서 120g 정도 되는데 주로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여요. 특히 뇌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간 글리코젠은 뇌 기능 유지에 아주 필수적이죠. 네. 반면에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젠은 한 400g 정도로 간보다 양은 훨씬 많지만 이건 오직 그 근육세포 자체의 에너지원으로만 써요. 아, 자기 근육에서만 쓰는군요. 네, 다른 데로 포도당을 못 내보내줘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막 뛰다가 근육 글리코젠이 바닥나면 갑자기 확 지치면서 더 못 뛰는 거 있잖아요. 벽에 부딪혔다고 하는.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근육의 비상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인 거죠. 흥미로운 게 그 백과사전 자료 그림 보니까 글리코젠 구조가 그냥 길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무슨 나뭇가지처럼 엄청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구조가 좋은 점이 있나요? 그 구조적인 특징이 기능이랑 바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예인데요.
글리코젠 분자는 포도당들이 기본적으로는 알파-1사 결합으로 쭉 이어지다가 한 8개에서 12개 포도당마다 알파-16 결합으로 가지를 쳐요. 아, 가지를 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리코제닌이라는 단백질 효소가 있고요.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뭐가 좋냐면요. 우리 몸이 갑자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개의 가지 끝에서 동시에 포도당을 확확 빨리 떼어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글리코젠 분해라고 하죠. 아, 여러 군데서 동시에요? 네, 만약에 가지 없이 그냥 긴 줄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한쪽 끝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떼야 하니까 속도가 훨씬 느리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복잡한 가지 구조는 필요할 때 에너지를 아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진화된 굉장히 효율적인 저장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랑 같이 저장돼서 부피는 좀 크지만 빠른 에너지 공급에는 최적화된 거죠. 글리코젠이라는 연료 저장고의 효율적인 구조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최종 단계로 가볼까요? 저장된 연료를 꺼내서 실제로 우리의 세포가 모든 활동에 쓰는 궁극적인 에너지 화폐, 이게 뭘까요? 드디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ATP, 아데노신 3인산이 나올 차례네요. 그렇습니다. ATP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쓰이는 아주 보편적인 에너지 단위 또는 통화, 커런시라고 할 수 있어요. 통화요. 돈 같은. 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 보낼 때, 세포가 필요한 단백질이나 다른 분자 만들 때,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조차도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과정에 ATP가 직접 쓰여요. 마치 우리가 물건 사거나 서비스 이용할 때 돈 내는 것처럼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려고 ATP를 소비하는 거죠. 소비한다. 정확히는 ATP 분자 끝에 인산기가 3개 달려 있는데 그중 하나나 2개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ATP가 ADP나 AMP로 바뀌면서 그 결합 속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팍 방출되고 이 에너지를 세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ATP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충전돼서 다시 쓰인다는 거예요. 아, 재활용되는 거군요. 네, ADP나 AMP가 다시 인산을 얻어서 ATP로 돌아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ATP가 에너지를 내고 다시 충전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해당 과정, 시트르산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특히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포도당이나 지방 같은 연료 분자들이 세포 안에서 여러 단계 화학 반응을 거쳐서 분해되는데요. 말씀하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첫 단계예요. 포도당을 피로부산 2개로 쪼개면서 ATP를 조금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나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죠. 이걸 거치면서 완전히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가진 분자들이 만들어져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 전자들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를 따라 쭉 이동하면서 내놓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소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 ATP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산소가 필요하군요. 네, 즉 산소가 충분할 때, 호기적 조건일 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이 산화적 인산화가 ATP 생산의 주된 경로가 되는 거예요. 연료 분자에 있던 화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ATP라는 쓰기 편한 에너지 화폐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몸이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ATP를 만들었다가 다시 쓴다는 내용이요. 아, 네, 그거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이면 하루 동안 약 70kg의 ATP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몸에 ATP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점이 정말 경이롭죠. 사실 우리 몸 전체에 있는 ATP 총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 0.2몰 정도? 무게로 치면 한 100g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정해요. 100g이요? 네. 그런데 이 적은 양의 ATP가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ADP나 AMP로 분해됐다가 다시 ATP로 재합성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총 처리되는 ATP 양을 다 합쳐보면 자기 체중이랑 맞먹거나 심지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 몸 세포들이 살아 숨쉬기 위해 얼마나 끊임없이 그리고 얼마나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에너지 공장인 셈이죠. 야,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고 역동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육 자체랑 직접적인 에너지 대사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조금 다른 관도에서 볼 만한 내용도 있었어요. 바로 가슴샘, 다른 말로 흉선이죠. 아, 흉선이요? 네, 보통 면역기는 특히 T세포 성숙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근육 건강이랑도 혹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슴샘은 말씀하신 대로 면역계의 핵심 조절자 중 하나예요. 골수에서 만들어진 미성숙 T림프구를 받아서 얘네가 자기 몸은 공격 안 하고 외부 침입자한테만 잘 싸우도록 교육시키고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죠. 교육기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면역 학교 같은 거죠. 사춘기 때 가장 크고 활발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쪼그라들고 지방 조직으로 바뀌는 흉선 퇴축 과정을 겪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가슴샘하고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근감소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하지만 몇 가지 연결 가능성은 좀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가슴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중증 근무력증처럼 신경하고 근육이 만나는 부분에 문제를 일으켜서 근육 약화를 가져오는 자가면역 질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둘째는 그 위키백과 자료 도입부에도 가슴샘 문제가 근감소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언급이 살짝 있었어요. 네, 봤어요. 이게 아마도 노화에 따라 가슴샘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 전반에 변화가 생기는 이른바 면역 노화가 오고 이게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거나 다른 경로로 근육 단백질 대사나 재생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면역 노화랑 근육 노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네. 즉, 면역계의 노화와 근육계의 노화가 서로 완전히 별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교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좀 불분명하지만 면역계 건강 상태, 특히 노화에 따른 변화가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근육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해서 단백질 섭취의 방법론,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방식인 글리코젠의 특징, 그리고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인 ATP 생성과 재활용의 그 놀라운 규모, 마지막으로 면역계와의 어떤 잠재적 연결고리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히 보기 좋은 몸매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네, 그렇죠.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매 끼니 양질의 단백질을 20, 30g씩 챙겨 먹는 작은 실천,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결국 영양 섭취, 에너지 대사, 그리고 근육 기능 유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좀 최적화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근감소증 예방하고 건강 수명 늘리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만한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근육의 재료, 단백질과 연료, 글리코젠, 포도당, 지방, 그리고 최종 에너지 화폐 ATP에 대해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이 연료를 태워서 ATP를 만드는 핵심 발전소, 바로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이나 효율성은 어떨까요? 나이나 운동 습관, 영양 상태 같은 거에 따라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만약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 효율성이 변하는 게 ATP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근육 건강이나 노화 속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직접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상태 역시
근육과 전신 건강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